안녕하십니까. 국회입법조사처장 김만임입니다. 매월 국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입법조사처 원래 포럼 시선과 논란 시간입니다. 오늘 벌써 15회째입니다. 지난 2021년 1월에 시작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모셔서 심층 토론을 하면서 대안을 같이 모색해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시선과 논단 주제는 우리 사회 변화와 갈등, 언론의 역할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사회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종 입장의 차이라든가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특히 갈등이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래에는 특히 정치적 진영에 따른 갈등이 사회 전 분야를 가르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 변화와 갈등 상황에서 우리 언론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언론은 사회 갈등을 중지하거나 공론장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맞아서 정말 또 새로운 미디어 환경 속에서 우리 사회의 언론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변화하는 이런 미디어 환경에서 오늘 언론의 앞으로의 회복 방향, 재정립 방향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초청한 전문가는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이자 차기 한국언론학회장을 맡게 돼 있습니다. 이준웅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교수님 대학에서 연구 강의뿐만이 아니라 신문, 방송, 포털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에서 자문위원 등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관련 각종 자문을 해오신 분입니다. 오늘 시선과 논단 역시 코로나19 상황으로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전에 참가하신 분들은 지금 줌을 통해서 연결돼 있습니다. 현장에는 비대면 참석자들을 대표해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과학방송 통신 분야를 오랫동안 맡고 있는 김여라 박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여라 박사는 시선과 논단 초기에 진행 사회를 잠깐 맡기도 했었습니다. 또 진영 토론자 외에 줌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채팅창에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대신 발표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활발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준웅 교수님의 간단한 발제를 듣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 언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언론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사실은 이 한국 언론의 특성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 시민의 한국 언론에 대한 염려 이거를 빼고 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근거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 시민이 우리 언론에 대해서 믿는 바가 매우 수준이 낮다. 즉 한국 언론이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영국의 로이터 언론연구소라는 그런 어떤 독립적인 연구재단이 있는데요. 거기서 매년 발표하는 디지털 뉴스 보고서라는 발간물이 있습니다. 그 발간물에서 한 해도 아니고 연속해서 여러 번 같은 질문으로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용하는 대부분의 뉴스는 항상 신뢰할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조사 대상 국가죠. 우리 한국 언론이 항상 그 질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시민의 비율이 가장 높은, 그래서 작년인가요? 우리가 드디어 꼴찌를 면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 세계 최하위권인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언론 불신 현상에 대한 논의를 말하자면 사실적 기반으로 인식하고 출발하는 것은 좋은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런 어떤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왜 우리 시민은 한국 언론을 이렇게 믿지 못할까? 즉 우리 언론의 불신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걸 질문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언론이란 무엇인가? 즉 어떤 수준에서 이 신뢰를 접근해서 저신뢰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해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모두 발언에서 간략하게 첫째 우리 언론의 뉴스의 특성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행위자죠.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언론인은 그럼 우리 사회의 다른 엘리트와 어떤 다른 특성을 보이는지 이 얘기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도로서의 언론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도 간략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의 명제는 대상물로서 한국 뉴스를 보면 이건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언론학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의 일치된 연구 결과인데요. 우리 뉴스의 특성은
말하자면 주요 선진국의 그런 어떤 주류 언론들이 제공하는 뉴스에 비해서 내용적으로 뭔가 좀 짧고 간단하고 말하자면 얄팍하다, 심층적이지 못하다 이런 식의 이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뉴스 특성 자체가 우린 좀 다른 게 아니냐 이런 논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뉴스 특성에 따른 그 불신의 증가를 다름이 아닌 인터넷 매체라는 새로운 뉴스 매체가 등장했을 때, 새로운 정보 제공 매체가 등장했을 때 한국 언론에 대한 이용이 급격히 감소한 이 역사적 사실, 이거를 들어서 우리가 입증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새로운 매체가 등장했다고 해도 정보 제공이나 복잡한 사실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주류 언론이 충분히 말하자면 대안적인 그런 기능을 했더라면은 이렇게까지 9시 뉴스 시청률이나 주요 그 주류 언론의 말하자면 가구 구독률이죠. 이게 이렇게 급락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식으로 반사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뉴스가 선진국 뉴스에 비해서 품질이 좀 낮다 이렇게도 이제 비교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 우리 뉴스가 최근에 보면은 과거 뭐 8면짜리 신문이나 16면짜리 신문 이런 오래된 그런 어떤 신문 뉴스나 혹은 그야말로 땡전 뉴스 시절의 9시 뉴스에 비해서는 또 비약적으로 좋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좋아졌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뉴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제 주장은 이것입니다. 한국 시민이 민주화 경험을 통해서 시민성을 성장한 그런 어떤 시민적 역량,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수많은 뉴스를 인터넷 시대에 수많은 정보원들을 비교해서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어떤 시민들의 역량에 비해서 그들이 기대하는 바에 비해서 말하자면 충분한 정도의 품질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한국 언론인의 특성에 대해서 요거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언론의 특성에 대해서는 역시 한국 언론 연구자들이 연구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역시 우리는 근대 이후 언론인들이 일종의 애국지사로서 언론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언론의 특성을 설명할 때 지사형 언론인 혹은 훈민적 언론인 이것저것 가르치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계몽적으로 시민들을 이리저리 행하라라고 이렇게 훈수두듯이 이렇게 하는 언론인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이런 전통이 아주 강하게 남아있는 조건에서 사실은 60년대 이후 70년대 한국 언론인은 미국의 언론 실천과 규범을 또 수입해 왔습니다. 관훈 클럽을 대표로 하는 그런 어떤 미국 유학파 언론인들이 들어와서 미국식의 그런 어떤 직술 뉴스라고 그러죠. 스트레이트 뉴스,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워갖고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언론인은 말하자면 이런 어떤 언론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인데 문제는 우리 언론인들은 그걸 국면에 따라서 정치적 국면이나 중요한 사안의 그런 어떤 특성에 따라서 어떤 때는 굉장히 애국지사인 척 인연하다가 어떤 때는 차가운 사실의 정보 제공자인 연 하다가 어떤 조건에서는 또 아주 말하자면 얼굴을 싹 바꿔서 당파적인 그런 어떤 그 치어리더처럼 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시민으로서는 도대체 언론으로부터 뭐를 일관되게 기대할 수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의 관찰, 저의 진단이고 제가 이제 논문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 설명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 언론은 역시 전체 사회 체계에서 부분적인 매체 체계로서의 어떤 기능적인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언론이 전체 사회 체계에 대응해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이런 측면에서 또 신뢰를 검토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언론이 민주화 이후에 말하자면 정치 체계가 긴밀하게 이렇게 조응하면서 발전해 왔다. 이런 점들은 역시 연구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또 저희 연구 결과입니다만은 우리 언론은 다른 그 선진국의 언론이 각 사회에 기능하는 바가 영미식의 그런 어떤 자유주의 언론 제도 의 형식을 띠고 있지도 않고 관훈 클럽이나 그런 어떤 미국식 객관주의 언론 사상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독일이나 혹은 북유럽식의 그런 어떤 조합주의적 사회에서의 갈등 조정형, 분권형 갈등 조정형 그런 역할을 하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우리 언론은 오히려 지중해
다원화적 언론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극화된 다원화 모형이라고 합니다. 약간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사회에서 그 나라 언론이 해당 사회에 기능하는 바와 유사하다라는 관찰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또 그것과도 다른, 왜냐하면 우리 언론은 그런 어떤 지중해 모형에 있는 언론인보다 언론인의 지위가 높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또 그 신문이라든지 이런 문자 매체가 굉장히 발달해 있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만의 어떤 고유한 새로운 그런 언론 모형을 향해서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모형을 민주화 이행기 모형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근데 뭐 이름은 이렇게 붙였지만 실제 이제 내용은 설명을 통해서만 해명 가능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화가 이행하는 시기에 말하자면 민주주의 제도가 이렇게 공고히 되는 단계에서 언론이 뭐 정당이라든지 사회 집단이라든지 혹은 공영방송 그 자체가 또 제도이니까는요. 얘네들이 각각 민주화된 사회에서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언론이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성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 주장을 제가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 민주주의는 상당히 지금 이제 갈등을 빚고 있다라고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이런 어떤 갈등을 중재하고 매개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에 편승해서 이것을 이제 이익 추구를 위한 어떤 그런 어떤 그 자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민의 언론에 대한 신뢰가 뭐 높아지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채로 좋은 평가를 못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준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제가 먼저 좀 우문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오늘 언론의 역할이라는 제목인데 언론을 이야기할 때 언론인도 있고 언론 기관도 있고 뭐또 네. 수용자도 있고 다양한데 맞습니다. 언론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면 우리가 뭘 가지고 언론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 자체가 이제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현상적으로 보이는 재현물로서의 언론, 그러면은 언론이 생산한 생산물로서의 뉴스. 그래서 뉴스가 이제 돌아다니고 그게 이제 가공된 상품의 형식 혹은 어떤 영무 서비스라고 그러죠. 서비스의 형태로 존재하니까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데 사실은 그걸 제공하는 자도 있고 그걸 제공하는 사업자도 있고 그거를 가능케 하는 사회 제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산물로서의 뉴스의 특성도 봐야 되고 제공하는 그 행위자들, 에이전트라고 그러죠. 언론인 집단의 특성도 역시 같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한 사회에서 기능하는 바. 예컨대 공영방송은 그 자체가 제도입니다. 우리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공영방송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제도적인 측면까지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요 말씀 꼭 이제 먼저 모두에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었는데요. 언론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면 우리 시민 중에 언론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정치인 중에서도 언론에 대해서 내가 뭘 몰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어떤 다차원적이고 다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언론 매체 말하자면 그 대상물이자 동시에 직역이면서 행위자이면서 동시에 제도인 언론 매체 이 전반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는 솔직히 쉬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다차원적이고 다면적이고 다기능적이거든요. 예컨대 돈을 버는 사업자이면서 동시에 민주주의에 기여한다. 이게 뭐 언론에서는 당연한 일인데요. 이게 결코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 조건은 아닙니다. 예, 아까 그 IT 시대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급격하게 그동안의 전통적인 언론, 뭐 레거시 미디어라고 해야 될지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건데 정말로 그렇게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각 나라마다 사실은 새로운 매체들이 급속하게 들여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1900 말하자면 지난 세기 말 그다음에 20세기 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매체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뭐 굉장한 큰 이제 변화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변화 자체가 한국 사회의 그 역동적인 변화하고 발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냥 뭐 전 세계적인 그런 어떤 새로운 기술적인 발전과 그에 따른 그 새로운 매체의 등장 이거에 우리나라도 편승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사회 민주화라는 것과 우리 사회 내부의 어떤 집단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상호작용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더 유독 역동적인 양상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나라의 역동성보다는 기존 미디어의 품질의 한계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인가요? 예,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죠. 우리 주류 언론에 그러니까 이 뭐 9시 뉴스라든지 뉴스데스크 뭐 SBS 8시 뉴스 등등의 뉴스의 내용이나 혹은 우리 이제 주류 언론 일간지죠. 종합 일간지의 뉴스의 내용을 보면은 과연 좋아진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훨씬 더 내용도 충실하고 글쓰기라든지 말하기라든지 제작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엄청난 이제 발전을 이루어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역량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요구하는 바에 비해서는 그 품질이 미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그런 매체들이 제공하는 각종 정보 양식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를 확실하게 점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주제가 우리 사회의 변화와 갈등 속에서 언론의 역할은 무엇인가입니다. 변화를 얘기하자면은 사회 구조 전반의 변화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 그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뉴 미디어의 등장 모든 게 다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이 점에서 봤을 때 지금 뉴 미디어의 등장으로 어떤 장단점이 있고 과연 장점이 많이 발휘되고 있는 건지 오히려 지금 단점이 더 압도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역시 이게 복합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항상 긍정적인 면을 보고 그거를 발전해서 우리 사회에 말하자면 역동적인 발전의 어떤 한 일부분으로 이해하려는 이런 약간 낙관적 편향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터넷 매체 자체에 내재한 그런 어떤 문제점들, 예컨대 정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라든지 선정주의로 경도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새로운 매체가 제공하는 그런 그 새로운 정보 양식이 등장했기 때문에 전통 매체도 말하자면 그 유래 매체라고 그러죠. 레가시 미디어도 영향을 받고 있고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구조적으로 보자면 이런 거죠. 한 사회가 발전할 때에는 그게 발전이라는 게 어떤 이렇게 콘크리트처럼 굳어지면서 한쪽 양식으로 이렇게 딱 모아지는 거를 우리가 그 발전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분화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관하는 거, 그렇죠? 이게 이제 발전의 일반적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그 서로 많은 속성들을 나눠 갔지만 그 경계점들이 만들어지면서 경계들을 형성하면서 하위 체계들이 쭉 만들어지고 대신 나누어진 체대가 서로 유기적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 더욱더 유기적 연관을 갖는 게 이게 이제 일반적 발전의 양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뭐 중앙 언론사가 몇 개밖에 없었고 소위 말한 제호라고 그러죠. 타이틀을 갖고 있는 언론사가 몇 개밖에 없던 시대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언론사와 엄청나게 많은 수준의 양식의 언론 매체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복합적인 발전의 양상은 아까 그 기준을 발전을 그렇게 정의한다면 명백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 외적 형태는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해 왔는데 내용에 있어서 지금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미디어들의 신뢰 문제, 선정주의 문제 네. 지적하셨습니다. 이거를 상호 보완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전통적인 좀 신뢰감이 더 높은 전통적인 미디어이겠는데 최근에 보면 오히려 역으로 공영방송을 비롯한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들이 오히려 유튜브 등에서 나오고 있는 불확실성이라든가 음모론 등의 이런 것에 오히려 전염이 되고 있지 않는가 역으로 그렇죠. 이런 걱정도 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올바른 지적이고요. 사실은 전통 매체로서는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용자 이용의 감소를 지금 겪고 있죠. 그것 때문에 올해는 좀 이제 사정이 나아졌다고 합니다만은 요 정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전통 매체 경영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사회자께서 지적하시는 상당히 그 말하자면 전래한 그런 어떤 뉴스 보도 양식을 오히려 내버리는 듯한, 그래서 스스로 인터넷 매체 양식처럼 그렇게 내용과 형식을 이렇게 적응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저는 그게 전통 매체의 생존의 방식인지에 대해서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런 어떤 새로운 매체가 제공하는 새로운 정보 양식과 그래봤자 그게 이용자들이 제공하는 이용자 생산한 그런 어떤 내용물이라든지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용자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어떤 해석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불과한데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확인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우리 쪽이 그 고품질 확인 가능한 내용을 제공한다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제공 양식에 오히려 더 집중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불가피하게 약간 뭐 개인 방송 비슷하게 된 것들은 그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것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통적인 그 미디어이고 또 공영방송 등이 될 건데 네. 걸러주는 역할, 뭔가 믿을 만한 과거로 얘기하자면은 뭐 신문에 나왔다든가 하는 식으로 네.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믿음의 그렇죠. 근거를 줘야 되는데 음. 근거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맞습니다. 신뢰가 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떤 참조로서의, 그러니까 사회적 어떤 정보 매체들이 더 많아졌죠. 채널이 많아지고 아울렛들이 더 많아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민으로서는 다양한 그런 어떤 정보의 출처를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 시민들로서는 뭐 나쁜 게 없어요. 다만 비교한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믿을 만한지, 어떤 게 더 가치로운지, 이거는 정말 내가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봤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내가 여기에 의존하고 싶다라는 결심을 갖게끔 누군가는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비교해 봤을 때 글쎄 뭐 9시 뉴스나 유튜브 채널이나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만약 일반 시민들이 판단한다면 그게 이제 전통 매체, 언론 매체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그 뉴스의 품질에 대해서 전통 언론은 좀 더 신중하고 그다음에 엄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 기존에 만들었었던 그런 어떤 방식을 그냥 이렇게 양식만 바꿔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수용한다, 이게 아니라 압도적인 품질을 제공하는 게 중요한 요점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같이 포함된 공영방송 문제는 뒤에서 좀 질문드리기로 하고요. 김혜라 박사 준비해 주시고 제가 이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근래 언론 개혁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개혁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분명한 개혁의 과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할 겁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개혁의 주체로서 정치권에서 언론 개혁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 것이 적절한 건지 이것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바는 저도 평소에 일관되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바인데요. 우리 사회가 이제 굉장히 그 말하자면 발전적이고 그러니까 분화하면서 발전하는 양상이 굉장히 급속하기 때문에 즉 이걸 이제 한마디로 역동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혹은 그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치권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개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즉 개입해서 규제해서 새로운 제도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론이라든지 뭐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지만은 언론에 대해서도 개혁론이 높은데요. 저도 개혁론자지만 언론은 이게 제도로서 개혁이 된다라는 게 외부의 그런 어떤 간섭에 의해서, 개입에 의해서 외부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기준을 맞춰주는 수준으로, 글쎄요, 뉴스의 품질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예컨대 뉴스를 이렇게 써라, 뉴스는 이런 게 진짜 뉴스다, 이것이 뭐 뉴스가 한국 뉴스가 가야 할 방향이다라는 거를 언론이 스스로 제공해서 말하자면 확립해서 납득시키는 방법이 아닌, 말하자면 외부의 그런 어떤 기준을 수용하는 방식이라면 그건 이제 진정한 발전이 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기하는 이런 많은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듣고 고민하고 성찰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쪽은 물론 이제 시민들도 열심히 개입하고 시민들을 대변하는 정치인도 여기에 관여를 해서 의견을 내야 됩니다만은 역시 언론인이 직접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혜라 박사. 네, 교수님께서 방금 그 언론 개혁의 주체는 결국은 언론 스스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다시 뉴스의 품질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언론이 제도이자 소비 대상으로 또 다중적이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는 좋은 언론이 무엇인가, 그 이념이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규정하기가 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우리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언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언론의 품질이라는 그 용어보다 제가 요즘 주목하고 있는 용어는 품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자기 스스로, 이건 언론이 될 수도 있고 언론사가 될 수도 있고 언론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돌아봐야 되고 또 독자가, 이용자가, 시청자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자꾸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동시에 언론 수용자도
무엇이 품위 있는 언론인지, 어떤 기사가 품위 있는 기사인지, 또 어떤 언론인이 품위 있는 언론인인가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계속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품위 있는 언론, 좋은 언론, 품위 있는 언론 환경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언론의 품위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사실은 언론인은 사회 엘리트 중에서도 상당히 말하자면 지사적이고 계몽적이고 훈민적인 그런 어떤 엘리트들이 이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말하자면 한국에서의 언론의 전개 과정을 보면은 언론은 굉장히 선정주의에 일찍이 좀 이렇게 말하자면 그런 양식을 수입을 했고요. 사실은 민주화 이후에 한국 언론의 양상을 보면은 양적 팽창을 통해서 내용적으로 굉장히 시민에게 더 이렇게 다가가는 그러니까 물량 공세죠. 말하자면 지면을 늘리고 시간을 늘리고 뉴스의 량을 늘리면서 더 많은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방식으로 발전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품위를 하나의 어떤 중요한 뉴스의 품질의 일부분으로 요소로 생각한다기보다는 그 반대인 그래서 확실히 이 소위 말하면 민중주의적, 인민주의적, 시민주의적 그런 관점이 반대 관점, 전문가주의적, 엘리트주의적 혹은 어떤 그런 교화적인 그런 관점보다 강한 게 우리 언론의 또 다른 저는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계 언론의 발전 과정을 보면은 엘리트 문필적인 엘리트들의 그런 어떤 계몽적인 사상에서 출발한 불란서나 이런 어떤 중부 유럽의 그런 언론과는 달리 미국의 언론은 우리처럼 상당히 선정적이고 말하자면 미국 언론의 초기 양상을 보면은 상당히 선정적이고 정말 내용적으로도 별로 그렇게 배울 게 없는 방식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빠르게 미국 언론이 정상성을 회복하면서 회복이라기보다는 품위를 갖추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상업적인 언론 매체들 간의 경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알고 있는 뉴욕타임즈 이게 이제 품위의 상징입니다. 이런 어떤 상징성은 굉장히 일찍이 형성이 된 건데요. 뉴욕타임즈의 중요한 어떤 모토가 사시가 뭐였냐면은 아침 밥상에서 신문을 볼 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신문의 내용이 품위가 있어야 한다. 똑같은 정치적 갈등이라도 품위 있게 다루고 똑같은 살인 사건이라도 너무 기사 내용에 예컨대 살인의 장면이 너무 선정적으로 묘사가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피했고 그거를 또 자사에 말하자면 홍보에 활용을 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언론의 품위라는 게 형성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요점은 뭐냐면은 우리도 이런 어떤 품위를 위한 경쟁 이런 게 있을 법한데 사실은 관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1등 신문이라고 하는 혹은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데도 사실은 굉장히 독자에 대해서 영합적인 집토끼를 지키는 전략이라고 그러죠. 그런 방식으로 나가고 있지 그 반대 방향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송 언론이나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품위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품위는 품질에 예컨대 내용적 사실성이라든지 혹은 정보원이나 다른 언론에 대한 어떤 공정성 이런 절차적인 공정성과 더불어 품질을 구성하는 퀄리티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저도 그래서 좋은 글쓰기 멋있는 어떤 고차원적인 관점 이런 것들이 이제 품위를 결정할 텐데요. 그게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데 참 이렇게 외부에서 말해서는 소용 없다니까요. 말하자면 언론인이 나도 품위 있는 언론인이 돼야지. 말하자면 글쎄요 사랑받는 언론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품위 있는 언론이 아니라 품위 있다고 평가받는 언론과 사랑받는 언론은 다르잖아요. 예, 우리 또 줌으로 참여하신 우리 조사처의 조사관들도 있고 외부에서 참여하고 있는데요. 질문 나오는 거 그대로 질문 드리니까 순서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니고요. 질문 나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언론들이 모두 제가 발언을 할 때 사회 갈등을 수렴해서 조정하는 공론장의 역할보다는 그대로 오히려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얘기했었는데 예, 우리 정준하 조사관의 질문입니다. 최근 언론은 갈등과 대립 상황을 분석하거나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입장을
인용하는 창구역할하고 있다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대처 방안 어떤 건지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갈등의 한편에 서서 갈등을 동원함으로써 그 한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언론이 옳겠느냐, 아니면 이걸 중지하는 게 옳겠느냐라고 생각하면 뭐 윤리적으로 생각하나 혹은 뭐 이런 어떤 가치론적 관점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후자가 바람직하죠. 그러나 이제 언론인들의 언론사에 그러니까 언론인과 언론사는 이제 구분됩니다만은 어쨌든 이들의 행위 양식을 보면은 역시 전자에 경도돼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민의 평가입니다. 즉 너무 이제 당파성을 내세운 그런 보도 양식이 지배적이라는 거죠. 해서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걸 극복하는 거는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각 행위자가 스스로 자기 행위를 말하자면 반성하면서 이게 소위 말하는 체계적 관점이라고 그러죠.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이 삼자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서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정권이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 유리할까? 저렇게 되면 우리한테 불리할까?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언론을 그렇게 보고 있는 한 우리도 비판하면서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질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해서 이거를 뭐 일도양단 어떻게 뭐 이렇게 하자 해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그런 방법 자체가 지금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땅한 방법 중에 유일한 방법은 언론인 스스로가 자기가 어떤 질곡에 처해 있는지를 깨닫는 데 있다고 봅니다. 즉 제가 하는 얘기인데요. 정파적 언론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정파적이라고 해서 품질이 낮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고품격으로 보수적일 수 있고 얼마든지 우아하게 진보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하자면 고품격과 우아함을 말하자면 없애고 단지 이편저편에 선다면 뭐 충분하다라는 것처럼 보이게끔 행동하는 게 이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님 원고에서 다른 원고에서 보면은 지금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언론을 진단하면서 특히 SNS 등을 거치면서 나오는 파퓰리즘을 동원하는 지금 권위주의 리더십의 등장에 대한 우려를 걱정했습니다. 언론 환경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민주주의 이론가 전문가들이 민주주의 후퇴를 얘기하는데 두 가지 요인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는 진영 정치.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것을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시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파퓰리즘을 동원하는 권위주의 리더십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도 이 교수님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이제 최근에 이런 어떤 파퓰리즘에 대한 우려, 지적이 등장하고 있고 이것은 아마 이제 미국 정치에 대한 반성, 그다음에 오래됐지만은 이제 유럽의 극우 정당인들의 발호 여기에 이제 우려의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어떤 지금 이전 바로 대선에서 등장했었던 두 후보가 그런 양상을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후보가 다 전통적인 정당의 체계 내에서 경선을 거치면서 또 이렇게 대선을 치르고 이런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런 어떤 노골적인 제3당 후보나 기존 정치 체계 자체를 통째로 부정하면서 새로운 어떤 인민주의적 구호를 들고 나와서 인기 영합주의적인 구호를 들고 나와서 기존 정당 체제 전부를 해체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어떤 급진적인 파퓰리스트는 아직은 저는 없는 걸로 이제 진단합니다. 뭐 하여튼 우리 또 지식인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서 뭐만 봤다 하면 이건 파시즘이다. 뭐만 봤다 하면 이건 포퓰리스트다. 뭐만 봤다 하면 이거는 새로운 짜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들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관찰을 잘 해보면은 그럴 우려를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정말 그런지는 알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반성이 없이 이런 일을 계속하다 보면 주요 정당 후보가 말하자면 민의를 수렴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새로운 어떤 기회주의적인 정치인들이 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언론 매체의 발전 과정하고도 통하는 얘기인데요. 서양에서는 그렇게 양당 정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선호 체계의 담봉성이라고 그러죠. 말하자면 선호 체계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최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언론이 중도화 경향을 보인다라는 게 다운즈를 비롯한 소위 말하는 이 정치학자들의 일반적인 관점이고, 그게 이제 중요한 서구의 정당의 말하자면 이 중앙화를 설명하는 이론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벗어나는 게 바로 파퓰리즘이라는 현상입니다. 즉 그 개별 정당 내에서 극단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어떤 한 세력이 당내 경선을 통해서 그 확보한 다음에 지위를 확보한 다음에 그 지위를 이용해서 일거에 이제 전체 체계를 말하자면 뒤집어 엎는 새로운 공약으로 그 정권을 장악해 나간다라는 이런 어떤 주장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항상 이제 도움을 주는 게 그런 어떤 기회주의적 언론의 양상이니까요. 그래서 염려를 뭐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어떤 파퓰리스트의 뭐 발호, 뭐 집권 이런 단계로 들어섰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아까 우리의 그 전통적인 언론들의 그 품질 뭔가 심도 깊은 취재, 보도 이런 것에 대한 한계를 지적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요즘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유튜브 등의 그런 시사 채널에 비해서 전통적인 언론은 취재력도 좋고 취재원에 대한 접근에 대한 권위도 있고 또 언론고시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또 그 종사하고 있는 언론인들의 좀 기본도 잘 탄탄하게 돼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특별하게 요새 강화된 취재 실력이라든가 보도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요라고 우리 김유양 그 사회심의관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그 이제 한국 언론인의 특성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이제 간단한 답변은 우리가 추구하는 전문직으로서의 언론 직역의 그 어떤 실천 규범이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발전된 그런 나라의 언론의 전문직 규범과 약간 다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도 상당히 말하자면 그 충원 구조나 훈련 구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전문직역화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전문직역의 전문직의 내용이 이제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현상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언론인은 뭐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은 그 교육적 자원, 그다음에 사실은 인맥과 같은 그런 어떤 그걸 이제 사회 자원이라고 그러죠. 사회 자본이라고 그러죠. 그런 어떤 연결망 자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언론인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자원이 그 언론의 품질로 이어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되지 않고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언론인들이 충원 구조나 훈련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빡세게 말하자면 엄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배우는 게 그 내용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장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어떤 별도의 이유가 있다. 이걸 이제 꼭 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별도의 이유 중에 저는 가장 결정적인 게 즉 한국 언론이라는 전문직화가 이런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 게 우리 언론의 보상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 스트럭처 자체가 뭔가 언론인으로서 출세한다. 내가 언론인이 돼서 사회적 명망을 쌓는다. 내가 언론인으로서 다른 기자나 그 제작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라는 게 뭔지 명확하게 스스로 규정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언론 예컨대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우리 사회의 최상위 언론인들이 다른 직역의 말하자면 엘리트들의 연봉이라든지 그들이 사는 동네와 아파트 규모에 비교하면서 자기를 평가한다든지, 혹은 우리 사회에 한참 일하는 그런 어떤 언론인들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기사 쓰고 잘 쓰면은 뭐가 될까라고 했을 때 나도 저렇게 빛나는 말하자면 명성을 쌓고 있고 그 평판을 노리는 우리 선배처럼 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언제 나가서 뭐 정당 대변인을 하나, 나는 언제 나가서 기업의 홍보실장으로 가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보상 구조 자체가 언론에 내재한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만들어내고 있지 뭐 있습니다만은 그게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저의 이제 이론이고 가설입니다만은 그 이게 사실은 보정되기란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더욱더 염려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예, 오늘 언론이어서 더구나 관심이 많은지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질문들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이제 전통적인 미디어와 지금 새롭게 나오고 있는 뉴 미디어들 간에
장점에 따른 결합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수렴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 지적.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민주화 이행기에 있어서 뭔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데 공론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언론도 그렇지 못하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김연아 박사 준비해 주시고요. 초반에 제가 드렸어야 할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언론이 일제하를 비롯해 가지고 애국지사로서의 출범했던 그런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역사적인 과정으로 보자면 그동안에 중요하게 언론의 위상, 역할이 변동했던 걸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민주화 시기에, 독재 시기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언론의 상황 어떻게 좀 역사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건 이제 제가 언론사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특별한 자료에 근거해서 많이 읽고 또한 이제 논의를 통해서 저의 생각을 이렇게 좀 현장 벼리고 참여를 많이 해보신 예. 언론학자로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언론학계에 합의된 말하자면 그 연구자들끼리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다라고 합의된 그런 어떤 쌓여진 축적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기초에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자면 역시 우리 언론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성순보의 박영효, 유길준, 독립신문의 서재필, 매일신문의 유영석, 제국신문 이승만, 황성신문 남궁억, 박은식, 장지연, 대한메일의 양기탁 등 보면은 이런 분들과 이제 이어지는 소위 말하면 자유당 시절의 그런 어떤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주요 인물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한국 사회 언론인이라는 것은 엄청난 말하자면 그 자체가 말하자면 그 민족과 나라의 앞날을 언제나 걱정하고 그거를 위해서 실제로 그 내용물을 스스로 산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런 어떤 최상위 엘리트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권위주의적 정권 시절에는 일단 언론 활동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사실은 이게 발전하는 민주주의라면 언론의 개수, 그 아울렛이라고 그러죠. 채널의 수, 언론 매체 개체 수가 계속해서 증가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거를 막은 것 자체가 즉 새로운 채널이나 언론 말하자면 통로 자체를 막은 것 자체가 이제 3공화국에 있어서의 중요한 말하자면 사회 통제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2공화국을 넘어서 3공화국으로 왔을 때 이미 언론은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구조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그 권위주의 체제에 영합한 언론의 계열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이제 분연히 반대해서 자유언론 수호 투쟁이라고 그러죠. 조선투의, 동아투의 등등의 이제 경험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역시 전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역시 그 50을 거치면서 그다음에 이제 60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화국이죠. 60을 들어오는 이 5060 변환기 여기에 있어서의 한국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언론학자 사이에서는 그래도 넓은 합의가 저는 있다고 믿는데요. 5060 전환할 때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민주화 이행의 시기니까는요. 한국 언론이 뜻밖의 한 일이 많지 않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아하, 그런가요? 그러니까 언론이 민주화에 편승했지 주도한 적은 없다. 주도한 사례를 보면 있어요. 말하자면 주도적으로 이렇게 기여한 적이 있지만은 이게 언론인의 어떤 통합된 실천의 양식으로서 언론화를 이렇게 추동을 했다. 이런 적은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민주화 이후에 언론사가 증가하면서 사업적인 어떤 확장이라든지 그때는 또 우리나라의 그 경제적 발전도 버블로 향해 가는 엄청난 팽창기였기 때문에요. 언론사들이 말하자면 경쟁과 확장 전략과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쭉 상업적으로 발전하던 시기였지 내용적으로 기여했다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즉 그 6공화국 들어서 우리 언론의 중요한 특성은 뭐냐면은 엄청난 증명 경쟁, 그다음에 구독자 경쟁, 광고 수입의 증가, 그러니까 구독자 수익보다는 광고 수익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진출, 이런 것들. 그리고 전통적으로 언론인들은 원래 이제 정치부 이런 게 굉장히 강했는데 경제부에 말하자면은 대두 이런 모든 현상이 다 6공화국 초기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관찰에 근거해서 보더라도 민주화 자체의 한국 언론이 말하자면 주도적으로 기여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발을 맞춰서 같이 이제 간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미안하지만은 뭐랄까요?
그 주류 언론 자체에서 내가 민주화의 주역이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언론 세력이 있긴 있습니다. 스스로들 지금 다 주장하고 있으니까. 근데 삼자적 관점에서 보거나 혹은 이렇게 육공화국도 벌써 이제 시작한 지 87년 체제가 시작한 지 벌써 오래됐잖아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일관되게 그런 어떤 그런 사회 갈등을 매개하고 뭔가 그 갈등을 조정하는 방식의 사실 보도를 근간으로 한 갈등 조정의 양식을 실현한 언론사가 더 많았는지 혹은 그거를 활용을 해서 경쟁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노력한 언론사가 많았는지라고 물어보면 전자보다는 후자 쪽이 많다라는 게 또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아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혜라 박사. 네, 교수님의 다른 글을 보면 그 언론과 정치의 관계에 있어서 정치의 매체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정치가 미디어를 얼마나 잘 이용하고 또 언론 노출과 주목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정치 및 의제 등이 결정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재 미디어 환경에서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우 우려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미디어가 다양하지 않았던 이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소수의 의견이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장점도 있지만 또 다수의 의제가 소수의 의제를 덮을 우려도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치의 매체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그 사실은 이제 한국 언론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침을 주는 그런 어떤 가설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약간 오래된 가설이지만 아직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이제 기능적 권력 대체 가설입니다. 쉽게 복잡하게 들리겠지만 쉽게 말하면은 한국 언론이 말하자면 일종의 섭정의 역할을 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언론이 아니라 약간 이게 권력의 공백기라든지 혹은 권력이 스스로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어리둥절할 때 탁 나서서 말하자면은 섭정처럼 정치적인 어떤 향도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어떤 간헐적인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기능적으로 언론이 사실상 정치를 수행한다. 이게 이제 1980년대쯤 나온 중요한 어떤 가설입니다. 이런 측면이 있었고 지금도 이 가설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따져봐야죠. 하지만은 우리가 예컨대 진보적인 시민들이 보수 언론을 비판할 때나 반대로 보수적 유권자가 진보 언론을 비판할 때 쟤네들 너무 정치화돼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 가설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이런 식의 논의가 있는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언론이 도구화돼 있다. 말하자면 정당이나 사회 그 세력들의 도구화돼 있다라는 그런 서양의 일반적인 가설. 그러니까 서양 언론을 설명하는 이게 중요한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언론이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정치 체제의 도구로서 기능하는 그리고 이제 그게 문제다라는 식으로 비판적인 관점에서 제기하는 게 언론의 도구화 가설이고 이 가설이 이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와 약간 유사한 것처럼 보이는 지중해형 극화된 다원주의 모형 언론, 즉 스페인이나 그리스나 이탈리아의 언론이 이렇게 정당의 도구처럼 활용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설도 있는데 지금 김여라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두 개 다 말하자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현실을 특히 이렇게 복잡한 우리 현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제 견해이고 저와 같이 공부하는 학자들의 또 이제 그런 어떤 논의입니다. 오히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는 이 정치의 매체화라는 이 논의입니다. 미디어타이제이션 오브 팔로틱스라는 건데요. 정치 자체가 언론 매체 일정에 맞추고 정치 자체가 가시성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정치 지도자라 하면 비전을 갖추고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동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었는데 이제는 언론에 나와서 멋지게 보이는 그리고 그 말하자면 권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되지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권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충분하다라는 이런 어떤 가식성을 중심으로 한 정치의 그 등장일 일컬어서 우리가 그 정치의 매체화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양상이 언론 매체의 도움을 통해서 언론 매체와의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지금 논의가 있고 이게 이제 정치 매체와 가설인데요. 요점은 뭐냐면은 정치의 고유한 논리가 없어지고 이익을 나눈다든지 협상을 한다든지 주고받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모든 게 매체 미디어 로직이라고 그러죠. 매체 논리를 따른다는 거죠. 듣기에 좋고 뭔가 그럴듯하면 그냥 그걸로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주고받는 것을 따져서 협상하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의회주의적 방식이 아닌 뭔가 훨씬 더 대중주의적이고 그래서 이제 아닌 게 아니라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매체 논리에 따른 정치가 진행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닌가 이런 이제 주장들이 있는데요. 정치 이벤트가 자꾸 이렇게 매체화하고 정치 일정이 매체 일정을 따르게 되고 그래서 항상 일요일 날 밤이나 이럴 때 말하자면 기자회견을 또 하는 거잖아요. 월요일 날 아침 뉴스를 장악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모든 것들이 이제 변화하는 것 자체가 우려의 대상이다. 혹은 뭐 이게 뭐 말하자면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은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정치 체계나 뭐 혹은 경제적인 어떤 그런 보상 구조나 그리고 언론 매체와 같은 이런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서 같이 활동을 하는 이런 어떤 하위 체계들이 서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더 긴밀하게 연결성을 갖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쭉 진행하는 것 자체가 저는 발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도 매체에 의존하고 매체도 말하자면 언론 매체도 정치인을 중요한 언론 정보원으로서 끊임없이 활용하는 이런 어떤 상호 의존성이 강해지는 게 그게 뭐 일반적인 발전의 양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영 교수께서 세계적인 언론 환경을 분석하면서 양단계적인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언론들의 정파성이 조금 약하다. 반면에 다당제 다원적인 사회에서는 정파성을 많이 띈다라는 네.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상적인 모델은 그게 좀 적절한 것 같습니다. 다원적인 사회에서는 정파성을 띄더라도 뭔가 서로 역할을 조율하면서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의 경우는 이게 서로 쪼개진 결합하고 있지 않나. 정치적인 성향도 양극화, 양진영화되는 경향이 있고 언론도 최근에 와서는 점차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어서 네, 맞습니다. 모형적으로 분석하고는 다르게 부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표현하신 대로 보자면은 정치 병행성이 네. 언론에 그대로 부정적으로 미치고 있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언론이 말하자면 점점 이렇게 분화하면서 한국 언론의 정치 병행성도 강화하고 있다. 이 관찰은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정치 병행성이라 하면 그 정치적 주요 행위자 주로 이제 정당이겠죠. 근데 뭐 현대 정치에서는 정당만 정치 행위를 하는 게 아니니까는요. 주요 이해 집단들도 주요 사회 단체들도 강력한 이제 정치적인 역할들을 수행을 하지요. 그래서 이런 정당과 주요 어떤 정치 행위자들과 언론이 1대1 좋은 이념적으로나 인맥으로나 혹은 가장 중요하게는 이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이 언론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자인 거죠. 그래서 유권자와 매체 이용자의 일치화, 요 세 차원이 같아지면은 이념이 유사해지고 인맥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 유권자와 이용자의 그 내용 구성이 유사해지면은 정치적 병행성이 강화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독일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조합주의적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의 주요한 특성입니다. 예컨대 이곳과 대비가 되는 영미 언론에서는 당연히 거기도 진보 정당이 있고 보수 정당이 있지만은 언론이 그리고 당연히 보수 언론, 진보 언론이 있지만은 어쩐지 양 당으로부터 거리두기를 디태치먼트라고 그러는데요. 언론의 이념 중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심지어 잘 번역도 안 돼 있어서 이런 게 언론의 중요한 이념인지 모르는 분도 있어요. 항상 객관성과 공정성만 얘기하니까 이 디태치먼트가 이제 잘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초연함이라고 번역합니다만은 영국에서 이제 임파시알리티라고 불편불당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언론인 개인이나 언론사는 편집 방향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 있어요. 다만 보수 정당을 대할 때 삼자적으로 기술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영미 언론이고 그걸 이제 배워서 우리도 실천하려고 애쓰는 사실주의적, 객관주의적 경향성을 보이는 언론이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언론이라기보다는 점차로 정치 병량성이 강화되는 쪽으로 지금 가는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이제 판단인 겁니다. 우리들의 지금 관찰인 겁니다. 해서 이런 양상이 계속되면은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그 조합주의적 국가들, 여기 중부 유럽이라든지 북유럽의 국가들은 사실은 그렇게 보수 진보 계열이 그렇게 나눠져 있고 그런 이유가 사회 구성 체제가 그러해서 그런 겁니다. 즉 예컨대 뭐 특정 종교 세력은 보수적 성향을 띠는 유권자가 주로 된다든지 예컨대 뭐 종교적 색깔이 없거나 그러니까 예컨대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서로 다른 정치적 지향성을 보인다든지 그것과는 다른 무신론적인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적인 계열이 별도로 있다라든지 이런 어떤 사회 구성의 원리 자체 그러니까 시민사회 구성 원리 자체가 정당으로 이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죠. 해서 어려서부터 학교를 다닌다든지 할 때도 가톨릭 출신이면 가톨릭 학교를 다니고 가톨릭 관계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수적인 유권자가 되는 거죠.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본 바로 그 보수 신문을 역시 어렸을 때나 늙어서나 보게 되는 이게 이제 정치 병행성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기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그 종교라든지 우리 이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이게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사회 자체가 아주 이렇게 분화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는 그래서 최상위 권력의 그 자원 배분자라고 할 수 있는 정치 권력이 이 말하자면 사회적 자원을 고루 나눠주는 게 중요한 정치적 과제가 되는 그런 어떤 조합주의적 국가와는 우리는 약간 양상이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병행성을 강화하는 게 이게 이제 이게 왜 이런가가 이제 우리들의 지금 그 중요한 어떤 관찰의 요점입니다. 이게 나빠지면은 언론이 주도해서 사회를 분화할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사회 갈등을 언론이 오히려 활용하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까 하는 우려의 지점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렇게 분화하고 발전하고 갈등은 항상 매개하고 중지하고 새로운 어떤 그 대안을 만들어내는 또한 원천이 되기 때문에 이건 뭐 고전적 사회 갈등론에서도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우리가 뭐 미리 봉쇄할 필요는 없죠. 말하자면 이런 어떤 갈등이 새로운 어떤 통합의 배경이 된다. 이렇게 기대하는 쪽이 이래서 우리 당망할 거야라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낫다는 게 이제 저의 관점입니다. 네, 이 교수님께서 언론의 중요 기능 중에 하나로서 국가 권력, 리바이에 대한 감시 견제를 했었는데 네, 이게 과도하게 정파화가 돼 버리면은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공통적인 역할보다는 편가르기로 돼 버리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언론의 본질적인 기능에 상당히 좀 멀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서구에서 특히 그 다원적 국가에서의 정파성이 장점 중에 하나가 뭔가 정파성을 띠면서도 언론으로부터는 아까 용어로는 디태치먼트, 네. 객관화돼 있다. 그렇죠. 이런 초연함이죠. 예, 그렇게 돼 있다고 했었는데 우리의 경우는 근래 보면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어용 지식인 어용 언론인을 표방하는 네. 것도 당연하게 할 정도인데 이것도 전통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언론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용이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쓰는 언론인이 등장하는 것은 정말 우려할 만한 일이죠. 어용이지만 비판한다 이렇게 말하면 이미 이제 어용이라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순어법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요점을 전달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스스로 어용이라고 말하고 진짜 그런 식으로 우리 편의 단점은 감싸고 상대편의 약점은 집요하게 공격한다. 라는 걸 실천하는 식의 그런 어떤 언론 활동이라면 과연 저는 우려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요점은 그런 분들도 어느 사회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은 광범위한 의견 지형의 배경을 형성하는 게 민주주의적 정체의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 어용이 뭐 이쪽에만 있나요? 정권이 바뀌면 저쪽에서도 생기고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정권 교체기에는 온갖 기회주의적인 그런 어떤 언론 활동을 하는 발언자들이 여기저기 있겠죠. 문제는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주고 검토해주고 이 대응을 해주는 그런 어떤
그렇죠. 우리가 말하자면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발언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발언자들의 목소리를 증폭해주는 언론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능이 이제 그러니까 자기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 한 이건 이제 저절로 생겨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정파성도 문제이지만 사실은 우리 한국 정치가 매체화가 되면서 키워드 정치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사태를 간단한 몇 개의 주제어로 열쇠말로 바꿔서 그 키워드만 말하면 사태가 접근이 되고 해결책도 제시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정치 담론 자체가 굉장히 좀 얄팍해지는 거죠. 이게 사실은 뭐 계급적 그 계층적 배경이라든지 사회 정치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 경로 의존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정당이나 정파가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 자원의 규모라든지 이런 거 다 이렇게 동원해서 복잡하게 좀, 그러면서도 결국 이 길로 가면 우리가 어떤 전망을 예상할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좀 이 정책 효과 분석적인 입장에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뭐 무슨 부처 폐지, 뭐 어떤 세대 뭐 나쁜 놈론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통해서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 근데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당연히 그거를 증폭해주는 언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정치인이나 사회 그 행위자들, 발언자들도 문제이지만 입만 열면 MJ라고 모르겠어요. 저는 사회과학을 배우면서 세대로는 정말 별로 공부 못하는 사람의 사회과학 이론이라고 배웠는데, 우리나라처럼 세대론이 유행인 나라가 있나요? 예. 그리고 뭐 입만 열면 남녀 차이 얘기하고, 이 세상에 성차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게 구조화되고 억압이라든지 어떤 그 갈등의 원인으로 작동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하지만 그걸 한두 개의 키워드로 일도양단 말해서 문제가 접근되거나 해결책을 찾을 수 있거나 어떤 통합적인 걸 마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들 이제 정치 행위인들이, 정치인이나 활동가들이 얘기하는데, 물론은 문제는 언론이 그거를 받아쓰기 수준은 아니고 그냥 거의 같이 거기 이제 그 일조하고 있다. 그래서 세대론이 나오면 이게 왜 문제인지를 지적해주고, 왜 세대론이 문제라는 걸 아는 사회과학자들은 한국에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이 성차 갈등의 문제, 이거 부채를 개폐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쯤은 말해줄 수 있는 지식인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거든요. 그들의 목소리는 평가절하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없애야 된다 했더니 여가부 유지하자. 제가 보기엔 두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그 여가부를 존폐를 놓고 떠드는 두 개의 키워드 발언자들의 목소리만 언론에 말하자면 담아준다라는 게, 이런 게 이제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아까 정권이 바뀌면 이런 용어를 많이 쓰셨는데요. 정권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영방송의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언론 개혁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 대게 들어가는 것이 공영방송 문제인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이 교수님께서는요? 뭐 공영방송은 너무 우리 사회의 진짜 언론 제도 중에 중요한 일부분이고요. 공영방송이 재정립되면은 과거처럼 그런 역할의 상당 부분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합의적으로 만약 공영방송이 뉴스나 이 시사 다큐 이쪽에도 강하지만은 사실은 중요한 어떤 그 내용물의 생산 기지이기 때문에, 즉 드라마라든지 교양 그 오락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그런 어떤 능력도 있고, 사실은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한국의 그 공영방송들 한 회사가 아니죠. 한 개 사업자가 아닙니다. 뭐 큰 것만 해도 두세 개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 국회 방송까지 포함하면 예. 공정성을 띠는 방송사들이 너무 많은 신문 있는 게, 매체도 유사한 것들이 그렇죠.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사실은 이런 공영 매체가 굉장히 침륜해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언론 매체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당연합니다만 이거를 말하자면 그 정상화 혹은 발전적으로 이렇게 그 대응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사회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이제 정권 교체에 따라서 말하자면 그 이전에 있었던 과오를 징벌하고 앞으로는 우리 말을 들어라라는 식으로 이 공영 매체에 접근해서, 그게 이제 제도에 지금 어떤 이상한 역사성을 그걸 만들어내고 경로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편향성의 강도가 점점 세져가지 않습니까? 아유, 그건 이제 뭐 그 강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편향성이 있고 그게 엄연하다는 게 누구나 알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 삼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만 해도요. 사실은 이사회 구성 자체만 하더라도 그 제도의 거의 그 기초적인, 그러니까 발전하려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공영방송 이사만이라도 제대로 뽑아놓으면 사장 선임할 때나 혹은 사장을 해임할 때 이상한 방식으로 무리하게 해임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지금 공영방송 역사에 남아 있는 두 차례 말하자면은 이사진의 그 리볼트에 의한 사장의 교체 사태만 없었어도 이 지경이 안 될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공영방송 개혁론의 중요한 구성 부분인 그 지배체제, 소위 말하는 이사진 구성에 대해서조차 여야가 지난 20년 동안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게 공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태야말로 약간 정말 우리 사회의 두 주요 정당은 심각하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합의를 못 만들어내고 지금 집권당인 민주당이 오래전에 야당일 때 말하자면은 내놓은 개혁안이 있었어요. 근데 집권하고 나서 약속을 말하자면 추진을 거의 안 하다시피 했죠. 하신 분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신 그 의원들이 있으신데 사실상 그게 말하자면 당내 제도 개혁의 중요한 아젠다로 떠오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와서 이제 정권 교체가 명확해진 이 시점에 180석을 얻은 다음에도 심지어 뭐 제가 보기엔 추진하려고는 했는데 그 당내에서 전혀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다른 방식의 언론 개혁론이 나왔지.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이 문제가 명확한데 대처하고 있지 못하는, 이거는 사실은 그 정치적 정책적 뭐 무능은 아니고 해태라고 봐야 됩니다. 말하자면 그렇죠. 무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이. 근데 명백히 뭔가 방기하고 있는,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는 그런 어떤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적은 몇 군데에서 반복적으로 있었을 것인데 뭔가 조금 타개할 수 있는 뭐 고리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상당히 이런 문제 나오면 언제나 분개하고, 오늘 제가 조금 약간 격양되게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몇 번 정권 교체를 해도 별로 이렇게 크게 달라지는 거 없는 거 보고 상당히 좀 실망이 많았는데, 최근에 와서 제 생각이 또 바뀐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민주화의 궤적이나 역사성을 보면은 짧은 시간 내에 여기까지 온 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서양 언론의 발전사를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 나라도 온갖 그 정파적인 모략과 정파적인 어떤 그런 그 말하자면 거의 그 진흙탕 개싸움이죠. 그런 것도 있었고, 상업적으로 또 얼마나 그 야비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어떤 진흙탕 속에서 뉴욕타임즈도 만들어지고 런던타임즈도 만들어지고 아사히 신문도 나오는 겁니다. 해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성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짧은 시간 내에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잘하면 된다.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7년 체제가 문제이고 이거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높지만은, 저는 이게 약간 그 당시 체제와 개혁 세력 간의 일종의 정치적 타협으로 만들어진 제6공화국이 뭐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영방송 제도의 정상화입니다. 이것도 글쎄요, 뭐 공화국을 바꿔서, 즉 세헌법을 만들어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지 않고, 느리지만 천천히 우리 지금 이 현행 헌법 내에서 얼마든지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공영 매체의 경우에는 정권과 관련 부분에 대해서 분명 문제가 있는 거고, 민간 언론들의 경우는 또 소유주, 뭐 네. 이쪽 기관들의 이제 한계가 있는 건데요. 또 하나 그동안의 언론의 환경 속에서 노조의 역할을 빠뜨릴 수 없을 겁니다. 과거의 노조는 언론의 내부에서의 민주주의 문제라든가 긴장감, 건강상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노조를 또 특정 편향이라고 지적하는 쪽도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이 지금까지도 언론노조 쪽들이 과거의 민주 반민주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 같다. 시대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그쪽도 시각이 변해야 된다. 이런 촉구를 했는데, 윤창현 위원장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동의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 언론에서 이 언론 노조 운동의 역사적 역할이 엄연했고, 그 80년대 언론 대투쟁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한 부분이 특히 이제 방송 언론에서 노조들의 역할이었기 때문에요. 그런 역사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말하자면 고용된 언론인의 어떤 계층적 특성,
이게 굉장히 특별합니다. 즉 단순히 뭐 노동자라고 그래서 노조라고 그래서 특정한 어떤 양상을 보인다든지 이렇게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죠. 그래서 일도 양단 이게 뭐 어떻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우리는 이런 노조 중심의 그런 언론 개혁 운동이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쇠퇴한, 그래서 이 편집인들이 발행이 나고 붙어서 언론인들을 말하자면 억압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미국 언론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도 우리는 다르고, 혹은 결국에는 전체 사회가 말하자면 조합주의적으로 된다라는 것은 노동조합에서도 이 사진을 파견할 수 있고 노조도 말하자면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러한 어떤 묶음형 지배체제가 만들어진다는 건데요. 그런 길을 따랐었던 중부 유럽의 나라와하고도 우리는 다르죠. 그래서 역시 우리는 이게 영미처럼 그렇게 뭐 말하자면은 이 기업으로서의 언론인의 리더십이 강해서 노조가 사실상 편집권에는 개입하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뭐 갈 것이다. 혹은 반대로 노조가 개입해서 편집권까지 다 참여를 하고 이런 일이 될 것이다. 일도 양단 어느 쪽으로 간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그런 어떤 역사적 궤적을 우리는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한국 민주화 이행 모형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결국에는 뭐 대기업이나 일반 기업에도 노조 참여가 이사진 참여가 이루어지는 거와 조응해서 이루어질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는 언론사에서도 가장 첨예한 문제로 대두할 것이기 때문에 역시 모두의 제시한 제 주장이 맞을 것 같아요. 한국 언론의 어떤 특성이 한국 민주주의의 양상과 긴밀하게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은 그런 어떤 우리 민주주의의 성격을 결정하는 최전선에 서 있다. 이것과 될 것 같습니다. 즉 뭐 답변이 모호하지만 사실은 이게 진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의견과 질문이 아주 많은데요. 정준규님은 역시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정치권이 적대적인 진영 정치인데 이 사회 갈등을 뭔가 중재하고 공론장을 만드는 역할을 언론이 해야 되는데 언론이 같이 입사해 있다는 점 지적해 줬고요. 또 과연 언론 스스로의 뭔가 자성과 개혁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적인 압력의 장치를 만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공영방송 문제에 관해서 배지현님이 뭔가 공영방송은 그래도 적어도 공영방송은 중립적이어야 되는데 정파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 네. 아까 답을 좀 주셨던 것 같고요. 네, 김혜라 박사 질문 주세요. 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이제 직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공영방송을 포함해서 미디어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디어 관련한 다양한 규제와 정책의 패러다임이 지금 현재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또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나 아니면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레거시 미디어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방송법의 규제를 많이 받는 기존의 미디어들은 그 규제의 불평등과 불균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뉴미디어와 관련해서는 이용자의 다양한 피해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청각 미디어와 관련하여 새로운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미디어 거버넌스, 그러니까 정부 부처의 어떤 개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포함해서 우리 이정진님의 질문에 4차 산업혁명 시기의 언론의 미래 뭐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 좀 같이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그 질문에 답변 드리기 전에 거의 이제 이 방송이 지금 끝나갈 무렵이기 때문에 기회가 없을까봐 있을 겁니다. 없을까봐 아까 전에 나온 질문인데 뭔가 제가 중요한 요점을 놓친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언론 개혁론 가운데 외부 통제론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당이고 국회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국민의 위임받은 권력을 이용해서 정당이 이제 언론제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자, 이제 이런 주장들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언론을 개혁을 할까? 그 중에 이제 언론의 뭐 자성이라든지 내부의 어떤 실천 규범의 형성이라든지 이런 약간 듣기에는 무료한 그런 주장을 제가 했는데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규제론, 외부 통제론을 말씀하시는 분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 그렇게 우리 언론이 문제가 있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제발 스스로 언론 사업에 뛰어드시길, 새로운 언론을 만들어 보시길, 당신이 나서서 좋은 언론을 구현해 보시길, 실천해 보시길.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회의 큰 문제는 새로운 언론 매체가 많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만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다 뿐이지 질적으로 차별성을 보이는 새로운 언론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우리 언론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더 뭐 새로운 언론 집단을 고용을 해서 혹은 스스로가 투자해서 혹은 스스로가 더 좋은 기사를 쓰는 편집인으로서 그 새로운 언론사를 만들어서 등장해 주시길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자로서 할 말은 아닙니다. 저는 체계적 관점에서 관찰하고 사태를 분석하는 사람이지 어떻게 이렇게 하면 돈을 법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발 그렇게 불평하고 외부에서 통제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돈을 태우시라. 열정을 불태워서 새로운 언론을 만들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저한테 돈을 태우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못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공영방송을 포함한 지배제도 개선하고 맞물려 있고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우리 언론 이 매체 법제죠. 말하자면 언론 매체 전반입니다. 우리나라 법제는 되게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고 그거의 그 근간은 방송법입니다. 근데 이 방송법이라는 게 2000년에 만들어져서 여러 번 이제 개정을 거치고 종편도 도입이 되고 뭐 이랬지만은 근본적으로 이게 약간 20세기 초 스타일의 법이에요. 사업자를 일일이 다 사업자 양태별로 규정해서 그 사업자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언적으로 얘기해 놓은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슨 평가 제도도 넣어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이 사업자 규제법으로서의 방송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전파법은 또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만 왜냐하면 그거는 아닌 게 아니라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관리하는 법이니까는요 그렇게 돼 있지만 하여튼 이런 법들이 이렇게 쭉 얽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사업자 규제법으로서의 현재 그 거버넌스가 있다. 그래서 이 체제가 문제이고 이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양태를 지닌 언론 매체가 신기술을 이용해서 등장했을 때 현행법은 완전히 속수무책이다. 그 대표적인 게 넷플릭스의 등장입니다. 넷플릭스나 구글은 어찌해도 규제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자 규제법인데 규제 대상 사업자로 지정될 수 없는 법으로 이렇게 딱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양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 요점은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자는 계속 등장할 것이다. 새로운 매체의 기술적 발전과 새로운 영무 양식이라고 그러죠. 서비스 양식은 끊임없이 새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때마다 방송법에 IPTV법 붙이고 IPTV법에 OTT법 붙이고 OTT법에 구글 통제법 붙이고 이런 식으로 누적적으로 누더기처럼 붙인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그렇지 않은 게 너무 자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해서 2000년의 방송법 체제를 완전히 근간을 바꾸어야 할 그런 어떤 새로운 법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 법의 어떤 이념적 기초와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이제 시청각 매체법이라고 그래서 말하자면은 모든 사업자가 새롭게 혁신적인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주고 이들이 시장 내에서 불공정 경쟁을 한다든지 지배적 지위를 이용을 해서 남용을 할 때에는 그런 어떤 규제를 하는 공정 규제나 경쟁 규제 차원에서 사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아닌 게 아니라 방통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내용물 기준위원회가 역시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사업 그 참여를 돕고 사후적으로 경쟁 규제를 하되 별도로 내용 규제에 관련해서는 위원회 형식의 매체 규제청을 하나 두는 그래서 하나의 독임 부서와 하나의 위원회격을 갖고 있는 규제청을 유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기존에 해봤으니까 새로운 걸 그냥 해봅시다 이게 아니라 좀 반성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죠? 뭐 이렇게 위원회 만들고 뭐 독립부서 만들고 과기정통부로 쪼개고 뭐 이래도 뭐 그냥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 정부는 합니다 이런 식이지
이렇게 해봐서 이 정책이 실패했으니 다음에 같은 정책을 실패하지 않으려면은 이러한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라는 게 저의 이 시청각 매체 제정에 대한 어떤 주장의 근간입니다. 네, 마무리 발언하시기 전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언론중재법 관련 이야기입니다. 가짜 뉴스라든가 언론 피해 구제 관련해서 뭔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압도적인 의견도 주장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은 언론 관련 국제기구 등에서는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요소라고 비판도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일반적인 원칙보다는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튜브 등에 관한 조정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만은 최근의 논의라든가 이후에 어느 방향으로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난 1년간 아주 소란스러웠는데요. 저는 거기에 이제 어쩌다 보니 명백한 이제 반대 입장을 냈고 그랬습니다만은 사실 제 입장은 그런 언론의 보도로 인한 피해자들이 신청하는 피해 구제 이 제도는 개선을 통해서 강화해야 한다라는 게 평소의 지론이었습니다. 다만 현행과 같이 이미 명예훼손법이라든지 모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법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는 뭐 다른 나라에는 없는 굉장히 신속한 피해 구제 제도인 언론중재 제도라는 게 이렇게 엄존한 상황에서 이런 모든 기존의 규제 체제를 둔 상태에서 민사적으로도 말하자면 그 피해 신청자에게 더 많은 보상을 말하자면 피청구인이죠. 언론에 대해서 과징적으로 할 수 있는 민사를 도입한다는 거는 이건 앞만 봐도 가중한 처벌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건 무리가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해서 차제에 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발언이나 표현 이런 양식에 대한 전반적인 법 제도의 검토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미 명예훼손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남아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게 이제 알려지고 있고, 사실을 말을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역시 형법의 조항으로 남아 있는 사회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개혁과 더불어서 언론사에 의한 피해 구제, 민사적 구제이죠. 이것도 얼마든지 저는 확대해서 도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꼭 이제 반대로 이것도 도입하고 나서 나중에 해결합시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순서를 뒤바꾼다든지 혹은 순서와 상관없이 무조건 규제를 많이 하면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 이거는 정말 순진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단순 규제론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이런 거는 역시 곤란하지 않나 해서 우리 사회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7년 이후에 민주주의가 우리는 아주 도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도도한 진행에 가장 결정적 증거는 정권 교체입니다. 우리 정권 교체가 되고 있으니까는요. 민주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이런 어떤 경험 속에서 언론도 이렇게 차근차근 과거를 반성하면서 하나씩 좋아지는 것이지 뭐 규제 법안을 이렇게 국회 회기마다 만들어서 가결한다고 해서 나라가 좋아질 것 같지 않다. 이게 이제 제 평소 생각입니다. 네, 거의 마무리 발언 포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강조점 하나 포함 오늘 언론의 역할인데요. 향후 우리 바람직한 언론의 방향까지 포함해서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오늘 언론에 대해서 또 정치권에 대해서 특별히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언론인들에게 죄송하고 정치권에도 약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언론인들을 주로 격려하는 쪽이고, 특히 젊은 언론인, 특히 주류 언론이 아닌 말하자면 한대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끊임없이 저는 격려하고 싶습니다. 특히 어려운 조건에서 탐사보도 새롭게 열심히 한다거나 사실 확인보도 이런 새로운 양식도 도입해서 하고 있는 젊은 언론인들 응원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보다는 저는 시민에게 대해서 당부하고 싶어요.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이 높다라는 게 제 모두 발언의 요점이었는데요. 못 믿겠다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미워하고 미운 점을 계속 들추다 보면은 결국 깨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결국 서로 만만상해서 안 좋은 미래를 향해서 서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으로서 언론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댓글이나 개인적인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비판을 하되, 스스로 그럼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 기여점들을 끊임없이 저는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유튜브 방송을 한다거나 시민으로서 블로그를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한 글자라도 사실에 근거해서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 언론인들은 그런 일을 취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반성하면서 언론 비판을 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언론 수용자이면서 언론을 구성하는 시민들에 대한 주문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토론에서 또 나온 의견들은 이후에 우리가 언론 환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조사처에서도 이후에 법제적인 차원에서 입법 지원 활동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 자산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견을 주신 이준웅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는 4월 27일 제16회 시선과 논단은요. 지금 유고 상황 알고 계시죠? 유고 아니고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우리의 신안보 정책이라는 주제입니다. 신냉전 시기에 지금 우리의 외교 새로운 길을 묻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을 모시고 진행이 됩니다. 계속해서 저희 시선과 논단에 대한 큰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